죽은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트럼프 측의 발언이 지금 와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기시감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자, 트럼프 측에서 죽은 정부와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2017년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그런데 2017년 기사가 주는 기시감이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거든요. 한국의 죽은 정부와 상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보자.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에 또다시 반복되는 외교력 마비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당장 미국의 한국 주재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뻘겋게 이렇게 경고 표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을 중단해 버렸어요. 아니,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건 이건 내란이 일어난 나라나 아니면 적성 국가한테 하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하루 만에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비자 발급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큰 문제는 누가 과연 한국 정부를 협상 대표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더군다나 누가 한국 정부의 관계자를 만나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만 가기로 했어요. 아니,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 국익에 엄청난 타격을 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안이 산적한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랑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패싱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이든 행정부만 패싱할 거냐? 분명히 트럼프 인수위도 우리나라 정부를 패싱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겠죠. 그러면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우리나라를 계속 패싱한다? 한국의 국익은 계속해서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죠.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마비를 택했습니다. 사실 2017년에는 그래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트럼프 측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 너희랑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정부는 더 심각해요. 왜 그러냐? 장관들이 자기의 임무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의 안위가 현재 달려있는데 지금 외교장관, 통일장관도 잇따라 일정을 취소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도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가 다 비상사태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들이 다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각종 산업 분야가 다 위기인데 산업부 장관이 일정을 취소한다.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소상공인 만나기로 했는데 계엄 후폭풍에 일정 날린 장관, 정부 사업도 표류 이렇게 기사가 돼 있고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못 열렸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보류했고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피치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피치 방문단하고 면담 불발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지금 마비를 택한 겁니다. 여기다가 2차 비상계엄 우려까지 나오면서 한 번 더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이때인데요.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아래까지 밀리면서 출렁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회복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군인권센터가 2차 계엄 정황이 있다. 육군부대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긴가민가 했거든요. 군인권센터가 약간 오버한 거 아니냐. 설마 이 상황에서 2차 계엄을 하겠어? 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확인을 해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격적인 한마디가 있었죠. 뭐라 그랬냐?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에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와,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2400선이 붕괴됐고요. 코스닥은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계엄이라는 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2차 계엄이 진짜 현실화된다. 한국의 원화,
한국의 코스피 모두 다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건 원화입니다. 자,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에 1440원을 넘었다가 이 계엄이 해제되고 그리고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보세요. 슬금슬금 올라가죠. 지금 어떻게 환율을 방어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으로 간신히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미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를 시작한 게 2년 전인데 그때 환율이 1350원이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133억 달러를 때려 부었거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봤느냐? 1,400원일 때 7천억 원을 손실 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1,42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손해본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지금 어떤 약속을 해놨냐? 1,410원이 넘을 경우에 무조건 환율 시장에 자동 개입하는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면 전체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의 10%니까 한 4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133억 달러를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지금 최소한 7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는데 만약에 48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환율 방어에 쓰인다면 환율이 여기서 계속 치솟아 오른다. 수조 원대의 국민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국민연금으로 이렇게 환율 방어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국민연금이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국민연금에 투자 손실이 나타나면 그걸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하면서 국민연금이 지금 녹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방어되고 있는 게 우리 노후자금이 녹아나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엄의 책임을 우리 국민들의 손실로 떠넘긴 겁니다. 사실 한동훈 당대표가 발언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도 2차 계엄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당대표가 발언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2차 계엄 위험성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2차 계엄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의 외교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의 국가안보부장관이죠. 설리번 국가안보부장관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우리 미국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우리와 상의도 없었다. 나도 TV 보고 알았다. 미국의 정보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할 정도라면 이거 진짜 화났을 때 하는 일입니다. 여기다가 숀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를 두고 한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그나마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좋은 시각으로 봐준 거거든요. 그런데 2차 계엄이라 이건 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외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계엄을 했던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미얀마죠. 오른쪽 사진은 미얀마의 계엄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왼쪽 사진은 우리나라의 계엄 때 사진입니다. 오히려 미얀마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회에 난입하거나 이런 일이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계엄군이 의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이 전부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과연 미얀마하고 구별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외신으로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안정시킨 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국가의 신인도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미얀마에서 비상계엄을 했을 때가 2021년인데 당시 미국 대사관이 이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2024년 한국 비상계엄령 당시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리고 미얀마의 비상계엄 이후에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어떤 식으로 줄었느냐?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0년만 해도 48억 달러였습니다. 자, 21년 2월에 쿠데타가 있었는데 21년만 해도 37억 달러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드러납니다. 왜냐? 그 나라에 대한 대외 신호가 떨어지면 두고 보다가 이 나라 아무래도 회복하지 못하네 그러면서 점점 돈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는 16억 달러, 23년에는 6억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계엄이 있기 전이었던 2020년에 48억 달러에 비해서 8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뜻이 되죠. 세계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복력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이나 이런 데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왜 그거 갖고 시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비상계엄령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무장 군인들이 난입해서 의회에 난입해서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그랬다. 이것도 당연히 불법이고 내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의 판례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2차 비상계엄령까지 내려진다. 그러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민주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 또는 독재 국가로 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독재 국가로 분리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이런 무역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만약에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이란 나라를 결코 멀쩡한 나라, 정상적인 나라로 보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다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1차 계엄 때 코인 가격이 막 30%, 40% 하락하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만약에 여기서 정치적 혼란을 멈추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이 한국이 대단한 나라야. 아직은 믿을 수 있어. 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나마 버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회복력은커녕 다시 추락한다면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눈앞에 보면서도 중립기어를 놓을 정도로 뻔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결정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지식한방을 마치겠습니다.